눈보라가 뺨을 때리는 캐나다의 작은 산골 마을. 새하얀 설원 위로 두 남자와 두 마리의 개가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은퇴한 허스키 썰매의 챔피언 데이비드와 그의 자랑스러운 시베리안 허스키. 블리자드가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얼음처럼 푸른 눈을 가진 블리자드의 근육질 몸에서는 맹렬한 힘이 느껴집니다. 반대편에는 조용한 한국인 이민자 김씨와 그의 진돗개 마루가 서 있습니다. 마루는 블리자드에 비해 체구가 작고 그저 묵묵히 주인의 곁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데이비드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한국개가 허스키를 이길 리가 없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동양의 작은 개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챔피언으로서의 오만함이 가득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대결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과연 어떤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대결 속에 숨겨진 진정한 승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캐나다 로키 산맥 깊숙한 곳, 문명의 소음이 닿지 않는 작은 마을 화이트 크릭에서 시작된다. 사계절 중 겨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마을의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이곳에 한국인 이민자 김씨가 살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 전 젊은 시절에 이곳에 정착하여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펜주름으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마을 외곽의 작은 통나무집에서 살며 목각 공예로 소소한 생계를 이어갔다. 그의 손에서 태어나는 나무 동물들은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한 온기를 품고 있어 가끔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기념품이 되어주었다. 김 씨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다. 바로 5년 전 한국의 친척으로부터 건너온 진돗개 마루였다. 마루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될 만큼 그 혈통과 충성심을 인정받는 특별한 개다. 하지만 화이트 크릭에서 마루는 그저 김 씨의 충직한 동반자일 뿐이었다. 황백색의 짧고 윤기 나는 털, 꼿꼿이 선 삼각형 귀, 그리고 주인 외에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단호한 눈빛. 마루는 그런 개였다. 그들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궤도를 돌았다. 동이 트기 전 김 씨가 현관문을 열면 마루는 말없이 그의 옆에 서서 함께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맞았다. 누구도 없는 눈 덮인 숲길을 함께 걷는 것은 그들만의 신성한 의식이었다. 김 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마루 역시 짖는 법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소리가 아닌 수년간 쌓은 교감으로 대화했다. 김 씨의 느릿한 발걸음 소리, 마루의 네 발이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 그리고 그들의 하얀 입김이 겨울숲의 정적을 채울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김 씨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마루는 그 옆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주인이 건네주는 마른 고기, 조각을 받아 먹었다. 김 씨가 작업대 앞에 앉아 나무를 깎기 시작하면 마루는 조용히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잠이 들거나 혹은 나무 조각이 살아있는 동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끈기 있게 지켜보곤 했다. 마루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 주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를 조용한 동양인 할아버지로, 마루를 주인만 따르는 영리한 개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마루는 썰매를 끄는 허스키들처럼 힘이 넘치거나 우렁차게 짖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다른 개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이와 위험이 있었다. 특히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을 바쳐 충성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단순히 복종하는 것을 넘어 주인의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판단하여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에 가깝다. 이러한 진돗개의 전설적인 귀소 본능에 대한 이야기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래 주인의 집으로 돌아온 실화들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었다. 김 씨와 마루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그 어떤 파문도 소용돌이도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춥고 맑은 겨울날 아침, 마을의 정적을 깨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마리의 개들이 짖는 소리와 함께 눈 위를 미끄러지는 썰매 소리였다. 김씨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마루는 이미 귀를 쫑긋 세운 채 현관 쪽을 향해 낮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을로 들어서는 낯선 썰매팀, 그 선두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남자와 그의 거대한 허스키가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화이트 크릭의 오랜 평화를 깨뜨리는 거대한 돌멩이가 될 운명이었다. 과연 이 낯선 방문객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의 등장은 김 씨와 마루의 삶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오게 될까? 낯선 방문객의 이름은 데이비드였다. 그는 캐나다 썰매견 경주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통했다.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챔피언이라는 칭호로 불렸다. 그의 곁을 지키는 리더견, 시베리안 허스키 블리자드는 데이비드의 명성을 완성시킨 살아있는 증거였다. 블리자드는 완벽한 썰매견이었다. 거대한 체구, 폭발적인 스피드, 지칠 줄 모르는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의 명령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복종하는 기계적인 정확성까지 데이비드에게 블리자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자신의 훈련 방식과 철학이 빚어낸 최고의 작품이었다. 데이비드는 은퇴 후 휴식을 위해 화이트 크릭을 찾았지만 그의 내면에 잠재된 경쟁심과 오만함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도 여전히 나를 세우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개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그저 주인의 애정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개들은 그의 눈에 진정한 개가 아니었다. 특히 동양에서 온 작은 개. 마루를 보았을 때 그의 경멸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김 씨와 마루가 조용히 숲길을 산책하는 모습을 몇 번이고 목격했다. 썰매를 끌지도 우렁차게 짖지도 않고 그저 노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마루의 모습은 데이비드에게 나약함 그 자체로 비쳤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작은 잡화점 앞에서 사건이 터졌다. 김 씨가 필요한 물건을 사러 잠시 가게에 들어간 사이 마루는 얌전히 문 밖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썰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데이비드와 블리자드가 그 앞을 지나게 되었다. 블리자드는 마루를 발견하고는 우월감을 과시하듯 가슴을 부풀리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마루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리를 지키고 앉은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거대한 허스키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블리자드조차 순간적으로 주춤하게 만들 정도였다. 이 광경을 본 데이비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마루에게 다가가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게 그 동양에서 온 개인가? 볼품없기 짝이 없군. 이런 개는 추운 캐나다의 겨울을 나기에도 벅찰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는 주변에 있던 몇몇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마침 가게에서 나온 김 씨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는 말없이 마루의 곁으로 다가가 목줄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침묵이 흘렀다. 데이비드는 김 씨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했다.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블리자드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블리자드를 보시오. 이 녀석이야말로 진정한 북쪽의 지배자지. 힘, 속도, 혈통, 모든 것이 완벽해. 저런 작은 개와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그는 작은 개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마루를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김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루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사실 시베리안 허스키는 원래 시베리아 북동부의 축치족이 썰매를 끌고 사냥을 돕기 위해 기르던 개였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와 장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촘촘한 이중모는 천을 보호하고 강인한 발바닥은 얼음 위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 때문에
썰매 경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데이비드의 자부심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김 씨의 무대응에 오히려 자존심이 상한 데이비드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외쳤다. 이보아, 영감, 당신 개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내 블리자드와 한번 붙어보는 건 어떤가? 물론 결과는 뻔하겠지만 말이야. 그의 도발적인 제안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전직 챔피언과 조용한 이민자 노인의 대결 구도는 마을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김 씨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깊은 눈이 처음으로 데이비드의 오만한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수십 년간 캐나다의 이방인으로 살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편견과 무시에 대한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이번만큼은 그저 침묵으로 넘기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마루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과연 김 씨는 이 무모한 도발에 어떻게 응수할 것인가? 그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데이비드의 도발은 화이트 크릭의 차가운 공기 속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 씨에게로 향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 씨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데이비드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고 그 안에는 잔잔한 호수 밑바닥처럼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침내 김 씨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한 힘이 실려 있어 주변의 소음을 잠재웠다. 내게는 경주용 개가 아니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그는 마루를 경주마처럼 취급하는 데이비드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다. 마루는 그의 가족이었고 승부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김 씨의 거절에 데이비드는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줄 알았지. 겁을 먹은 개로군. 아니면 패배가 두려운 건가? 인정하는 게 좋을 거요. 당신의 그 조그만 개는 내 챔피언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는 김 씨를 몰아쓰며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듯 외쳤다. 여러분도 보셨잖소. 저 개가 블리자드와 맞선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요. 애초에 종자부터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김 씨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린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한국 개가 허스키를 이길 리가 없잖아. 이 말은 단순히 두 개의 우열을 논하는 것을 넘어 김 씨의 출신과 정체성, 그리고 그가 평생을 지켜온 자부심을 통째로 짓밟는 발언이었다. 김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지금까지 그는 이방인으로서 겪는 숱한 차별과 편견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마루와 자신의 뿌리인 한국이라는 이름이 함께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데이비드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좋소.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공식적인 경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저기 보이는 눈물의 언덕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내기를 하는 거요.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내가 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당신과 당신 개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하지만 내가 이긴다면 당신은 저 개가 패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시오. 눈물의 언덕은 마을에서 가장 험하고 가파른 언덕으로 겨울에는 눈사태 위험이 있어 숙련된 사냥꾼들도 접근을 꺼리는 곳이었다. 데이비드는 김 씨가 절대 수락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제안한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전이었다. 몇몇 사람이 데이비드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모두가 김 씨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설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김 씨의 눈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분노이자
슬픔이었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굳은 결의였다. 흥미롭게도 역사적으로 진돗개는 산악 지형에서 멧돼지나 노루 같은 맹수를 사냥하던 뛰어난 사냥개였다. 평지에서의 폭발적인 속도는 허스키에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험준한 지형을 돌파하는 지구력과 민첩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그들은 주인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고 위험을 감지하는 놀라운 지능을 지니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허스키의 힘과 속도에 대한 맹신에 빠져 진돗개가 품고 있는 야생의 본능과 지혜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씨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열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뛰어오소. 그 도전을 받아들이겠소. 그의 대답에 광장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데이비드조차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김 씨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승패에 따라 사과를 하거나 마을을 떠나는 그런 유치한 내기는 하지 맙시다. 대신 이 대결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와 인간의 교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신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소. 김 씨의 말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체념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한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의 방식과 철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개들의 경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남자의 자존심, 두 가지 다른 삶의 방식, 그리고 두 문화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대한 대결의 서막이었다. 과연 김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이 위험한 도박에서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가 말하는 진정한 강함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 씨의 선언은 화이트 크릭에 던져진 거대한 파문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미쳤어! 김 씨가 드디어 노망이 난 건가? 아무리 그래도 데이비드의 블리자드를 어떻게 이겨? 저 작은 개가 눈물의 언덕을 오른다고? 가다가 얼어 죽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대부분의 반응은 비관적이었다. 그들에게 김 씨의 도전은 무모함을 넘어선 만용으로 비쳤다. 하지만 몇몇 노인들은 김 씨의 눈빛에서 젊은 시절에 자신들이 잊고 살았던 어떤 기백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데이비드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쪽소, 영감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진정한 강함이라 거창한 소리하고 있군. 결과는 바뀌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해보시오. 그는 대결 날짜를 일주일 뒤로 못 받고는 마치 승리를 예약한 개선 장군처럼 블리자드와 함께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떴다. 홀로 남겨진 김 씨와 마루에 등 뒤로 동정 어린 시선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따라붙었다. 김 씨는 아무런 동요 없이 묵묵히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같이 느리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비장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집에 도착한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복잡한 상념으로 가득했다.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마루가 위험에 처하거나 패배의 상처를 입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마루는 주인의 깊은 고뇌를 느낀 듯 조용히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따뜻한 청아 촉촉한 코의 감촉이 김 씨의 굳은 마음을 어루만졌다. 김 씨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마루야, 미안하다. 내가 괜한 고집을 부려서 너까지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루는 대답 대신 주인의 손을 가볍게 핥았다. 그 눈빛은 마치 주인님 곁이라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 순간 김 씨의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이것은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마루와 함께하는 싸움이었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창고로 가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가죽 목줄과 튼튼한 밧줄을 꺼냈다.
이것은 경주용 썰매 장비가 아니었다. 험한 산을 오를 때 사람과 개가 서로를 의지하며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였다. 그는 자존심을 걸고 도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걸었던 것은 자존심만이 아니었다. 그는 마루와의 신뢰, 그리고 수십 년간 지켜온 자신의 삶의 방식 전부를 이 대결에 건 것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통적으로 진돗개를 훈련시킬 때는 서양식의 명령 복종 체계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진돗개는 지능이 매우 높아 기계적인 반복 훈련에는 쉽게 실증을 내고 강압적인 명령에는 오히려 저항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최고의 진돗개 훈련사들은 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냥하고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교감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택한다. 이것은 효율성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적인 철학이 담긴 훈련법이라 할 수 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수없이 되뇌었다. 데이비드의 말처럼 이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도 모른다. 블리자드의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과학적인 훈련 방식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마루를 훨씬 앞섰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마루와의 깊은 유대감이었다. 그는 마루를 믿었다. 아니, 마루와 함께한 세월과 그 안에서 쌓아온 그들만의 신뢰를 믿었다. 다음 날 새벽,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루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평소의 산책길이 아닌 멀리서도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눈물의 언덕을 향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한 노인과 개 한 마리의 작은 실루엣이 거대한 설산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앞에는 단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의 시작이 아니었다. 한평생을 지켜온 신념을 증명하기 위한 외롭고도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과연 김 씨와 마루는 이 험난한 도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그들에게 승산은 정말 있는 것일까? 김 씨의 훈련 방식은 데이비드의 그것과는 근본부터 달랐다. 데이비드가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고 심박수를 체크하며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블리자드의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동안 김 씨는 마루와 함께 그저 눈물의 언덕 주변을 걷고 또 걸었다. 그는 썰매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허리와 마루의 목줄을 긴 밧줄로 연결했다. 그것은 주종 관계가 아닌 험난한 길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끈이었다. 첫날 그들은 언덕의 초입까지만 올랐다. 김 씨는 마루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마루가 스스로 눈의 질감, 바람의 방향, 경사의 각도를 몸으로 느끼게 했다. 때로는 멈춰 서서 먼 산을 함께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눈밭에 주저앉아 마른 고기 조각을 나눠 먹으며 숨을 골랐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훈련인가 싶을 정도로 한가로운 모습이었다. 데이비드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또다시 비웃었다. 저 영감 벌써 포기하고 소풍이라도 나온 모양이군. 하지만 김 씨에게는 자신만의 확고한 계획이 있었다. 그는 마루의 육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각을 깨우는 데 집중했다. 이것은 그가 어릴 적 시골의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전통적인 사냥개 훈련법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평생을 사냥으로 살아온 명포수였고 진돗개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영적인 파트너로 대했다. 할아버지는 어린 김 씨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개에게 길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저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을 마음으로 보여주어라. 그러면 개는 너보다 더 좋은 길을 스스로 찾아낼 것이다. 김 씨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루에게 그대로 적용했다. 그는 마루에게 올라가라고 명령하는 대신 자신이 먼저 험한 눈길을 헤치며 나아갔다. 그러면 마루는 김 씨의 발자국을 따르다가도 이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 김 씨를 이끌었다. 김 씨가 힘에 부쳐 숨을 헐떡이면 마루는 걸음을 멈추고 주인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 주었다. 그들의 훈련은
명령과 복종이 아닌 소통과 신뢰의 과정이었다. 훈련 셋째 날, 김 씨는 마루를 데리고 더욱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눈이 허리까지 쌓여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곳이었다. 김 씨는 일부러 눈 속에 나무 조각을 던졌다. 블리자드 같은 썰매견이라면 주인의 명령에 따라 곧장 눈 속으로 뛰어들었겠지만 마루는 달랐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코를 킁킁거리며 바람의 냄새를 맡고 귀를 쫑긋 세워 눈 아래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마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더니 눈이 얕게 쌓인 곳을 파헤쳐 순식간에 나무 조각을 찾아냈다. 그는 힘으로 눈을 해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감각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김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의 후각 능력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후각 상피 면적이 약 17m 2인 것에 비해 개의 후각 상피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70cm에 달하며 후각 세포의 수도 인간보다 40배 이상 많다. 특히 진돗개와 같은 사냥개는 바람의 미세한 흐름을 읽어 냄새의 근원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이른바 스테로 후각 능력이 매우 발달해 있다. 김 씨는 바로 이 마루의 본능적인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루는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을 경계하던 눈빛이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걸음걸이는 더욱 민첩하고 단단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김 씨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반 발짝 앞에서 눈 아래 숨겨진 위험 얼음, 구덩이나 날카로운 바위 등을 먼저 감지하고 주인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밧줄은 더 이상 그들을 연결하는 물리적인 끈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오가는 통로가 되었다. 김 씨가 힘을 주어 밧줄을 당기면 가자는 신호였고 마루가 밧줄을 팽팽하게 만들면 위험 혹은 잠시 멈춤의 신호였다. 일주일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 김 씨와 마루는 마침내 눈물의 언덕 중턱 가장 가파르고 위험한 구간에 도달했다. 세찬 바람이 눈가루를 휘날려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웠다. 김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바위에 몸을 기댔다. 바로 그때 마루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거의 짖지 않는 녀석이었다. 그의 짖음은 다급하고 절박했다. 김 씨가 의아하게 생각하며 마루가 바라보는 위쪽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언덕 위쪽에서 작은 눈덩이들이 구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눈더미가 되어 그들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작은 눈사태였다. 과연 김 씨와 마루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위험한 훈련은 그들의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데이비드의 훈련장은 김 씨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그는 마을 외곽의 넓은 공터에 자신만의 훈련 코스를 만들어 놓았다. 정확한 거리에 깃발이 꽂혀 있었고 코너마다 정해진 각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블리자드에게 특수 제작된 고단백 사료를 먹였고 훈련 전에는 전문가처럼 근육을 마사지해주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켰다. 그의 손에는 항상 스톱워치가 들려 있었고 훈련이 끝나면 노트북에 그날의 기록을 꼼꼼하게 입력했다. 속도, 지구력, 코너링 시간, 심지어는 블리자드의 배변 시간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관리되었다. 데이비드에게 훈련은 과학이었다. 그는 감정이나 교감 따위는 패배자들이나 하는 소리다. 중요한 것은 오직 힘과 기술, 그리고 복종뿐이다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블리자드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복종을 요구했다. 라는 명령에 블리자드는 총알처럼 튀어나갔고 멈춰 라는 외침에 즉시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 모습은 마치 잘 조종되는 한 대의 기계와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데이비드의 훈련 방식을 보며 감탄했다. 그들에게 블리자드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힘은 견외의 대상이었고 김 씨와 마루의 대결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 씨가 마루와 함께 눈 덮인 숲을 거닐며 교감하고 있을 때 데이비드는 블리자드에게 무거운 타이어를 끌게 하며 근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 김 씨가 마루에게 바람의 냄새를 맡게 하며 자연의 흐름을 가르치고 있을 때 데이비드는 블리자드에게 정해진 코스를 수십 번씩 반복해서 달리게 하며 효율적인 주행 기술을 주입시키고 있었다. 힘과 기술을 앞선 서양의 과학적 훈련과 교감과 본능을 중시하는 동양의 전통적 방식이 보이지 않는 설원 위에서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썰매경과 인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시베리아 지역에서 약 9,000억 년 전의 유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가 가축화된 초기부터 인간과 함께 혹독한 환경을 극복해온 오랜 역사를 증명한다. 하지만 현대의 썰매 경주는 이러한 생존을 위한 협력 관계보다는 스피드 경쟁이라는 스포츠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면서 훈련 방식 또한 점점 더 기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변모해 왔다. 데이비드는 이러한 현대적 훈련 방식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친 데이비드는 언덕 쪽에서 내려오는 김 씨와 마주쳤다. 그는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된 김 씨와 마루의 행사액을 보며 또다시 조롱 섞인 말을 던졌다. 영감? 아직도 그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요. 그렇게 해서는 내 블리자드의 꼬리도 보지 못할 텐데 김 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블리자드를 바라보았다. 블리자드의 몸은 완벽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기계처럼 보였다. 김 씨는 데이비드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개는 정말 빠르고 강하군. 하지만 저 눈빛은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구려. 김 씨의 말에 데이비드는 발끈했다. 행복? 개에게 행복이 다 뭐란 말이오. 이 녀석은 챔피언이고 승리하는 것이 이 녀석의 행복이자 존재의 이유요. 그는 김 씨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김 씨의 철학은 낡고 비과학적인 감상주의에 불과했다. 두 남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블리자드와 마루는 서로를 탐색했다. 블리자드는 마루를 향해 다시 한번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달랐다. 훈련을 통해 야생의 감각이 되살아난 마루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마루는 으르렁거리지도 짖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하지만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블리자드의 푸른 눈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 기세에 눌린 블리자드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미세한 변화를 데이비드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힘과 속도만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보았다. 두 개 사이에서 일어난 보이지 않는 기치의 싸움에서 마루가 블리자드를 압도했다는 사실을 김 씨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이 싸움이 단순히 힘과 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러나 대결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여전히 눈물의 언덕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서 있었다. 과연 김 씨와 마루에게 닥친 눈사태의 위기는 그들의 훈련에 어떤 변수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과학적 훈련의 정점에 있는 블리자드를 상대로 교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은 과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마루야. 김 씨의 절박한 외침이 눈볼에 묻혔다. 거대한 눈더미가 무서운 속도로 그들을 덮쳐왔다. 피할 시간도 방법도 없었다. 김 씨는 본능적으로 마루를 품에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순간 세상을 뒤흔드는 굉금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그의 등을 덮쳤다. 눈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고 순식간에 시야는 암흑으로 변했다. 차가운 눈이 입과 코로 밀려 들어와 숨을 쉴 수 없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순간 김 씨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마루는 무사해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 씨의 뺨에 느껴지는 축축하고
거친 감촉에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마루였다. 마루가 필사적으로 김 씨의 얼굴에 묻은 눈을 핥고 파내고 있었다. 김 씨는 간신히 눈을 떴다. 다행히 깊게 파묻히지는 않은 듯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오른쪽 다리에서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눈사태에 휩쓸리면서 바위에 부딪힌 모양이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부러진 듯한 다리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사방은 온통 눈이었다. 왔던 길도, 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았다. 해는 이미 저물기 시작했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얼어 죽을 것이 뻔했다. 김 씨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무모한 도전이 결국 마루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마루의 목줄을 풀어주며 힘겹게 말했다. 마루야, 어서 가거라.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불러올렴. 나는 틀렸으니 너라도 살아야 한다. 하지만 마루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주인의 곁을 떠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대신 김 씨의 품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천으로 주인을 따뜻하게 하려 애썼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길고 구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구조를 요청하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개의 청각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 특정 주파수의 소리는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 다기 진돗개의 울음소리는 특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오래전부터 동료나 주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사용되어 왔다. 김 씨는 마루의 충성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마루를 힘껏 껴안았다. 이 작은 생명체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주인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이 순간 승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살아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마루의 울음소리는 매서운 바람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듯했다. 김 씨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고 의식은 다시 가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마루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코를 벌렁거리며 한쪽 방향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김 씨의 옷자락을 물고 그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김 씨는 마루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마루가 이끄는 대로 눈밭을 기어갔다. 몇 미터를 갔을까? 마루가 멈춰서서 앞발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한 곳에서 김 씨는 희미한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작은 동굴이었다. 겨울잠을 자는 곰의 굴인지 아니면 다른 동물의 보금자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매서운 눈보라를 피할 수는 있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간신히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바깥의 살을 애는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늑했다. 김 씨는 정신을 잃기 직전 마루의 오른쪽 앞발이 피에 젖어 절뚝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눈을 파헤치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베인 상처였다. 주인은 다리가 부러지고 개는 발을 다쳤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대결은 고사하고 당장 이 설산을 살아서 내려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했다. 김 씨는 깊은 고민과 절망에 빠졌다. 이 무모한 도전을 여기서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그의 선택은 이제 그와 마루의 목숨을 좌우하게 될 것이었다. 동굴의 어둠 속에서 밤은 길고 혹독했다. 김 씨는 부러진 다리의 통증과 추위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마루는 그런 주인의 곁에 바싹 붙어 눕고 상처 입은 발의 고통을 애써 참으며 그의 몸을 자신의 천으로 덮여주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거친 눈보라가 울부짖었다. 김 씨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루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주 오래전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진돗개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나지막이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마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주문과도 같았다. 옛날 옛적에 아주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진돗개가 살았단다.
김 씨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 개의 주인은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를 잡는 명포수였지. 어느 날 주인은 산에서 가장 무섭고 거대한 호랑이와 마주치게 되었어. 포수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호랑이의 공격에 큰 부상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지. 김 씨는 잠시 숨을 골랐다. 마루는 마치 그 이야기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인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인의 진돗개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호랑이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단다. 호랑이는 거대한 앞발로 개를 떨쳐내려 했지만 진돗개는 죽을 힘을 다해 놓아주지 않았어. 그 작은 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키려 했던 거야. 이 이야기는 실제로 진도 지역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호랑이를 잡은 진돗개 전설이다. 과학적으로 진돗가의 한 마리가 호랑이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전설은 진돗개의 용맹함과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주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였던 것이다. 김 씨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마루에게 너의 혈통 속에 흐르는 위대한 용기와 충성심을 일깨워주고 싶었다. 결국 진돗개의 용맹함에 놀란 호랑이는 포기하고 숲속으로 사라졌고 개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쓰러진 주인을 마을까지 끌고 와서 목숨을 구했단다. 그 후로 사람들은 진돗개를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영물로 대접하게 되었지. 김 씨는 이야기를 마치고 마루의 상처 입은 발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마루야, 너도 그런 위대한 개의 후손이란다. 너의 몸속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긴한 정신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김 씨 자신의 마음도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부상이나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마루가 보여준 무한한 신뢰와 충성심에 보답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자신을 믿고 따라준 마루에 대한 배신이었다. 어떻게든 이 역경을 이겨내고 마루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날이 밝아오자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멈추었다. 김 씨는 동굴 밖으로 나와 주변의 나뭇가지를 주워 부러진 다리에 덧대고 밧줄로 단단히 고정했다. 임시방편의 부목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는 마루를 보았다. 마루 역시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의 약한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어서 가자는 듯 주인을 재촉하는 눈빛이었다. 김 씨는 결심했다. 그는 마루의 목줄을 다시 자신의 허리에 묶었다. 가자, 마루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한 사람과 한 마리의 부상당한 전사는 다시 한번 거대한 설산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느리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개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든 진정한 의미의 전후 찬유였다. 과연 부상을 입은 그들이 무사히 산을 내려가 약속된 대결의 장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부재를 마을 사람들과 데이비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 씨와 마루가 설산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마을에 알려졌다. 김 씨가 이틀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이웃이 걱정되어 집을 찾아갔다가 텅 빈 것을 발견하고 마을 보안관에게 신고한 것이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대결을 제안했던 데이비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오만한 도발이 결국 한 노인과 개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수색대를 조직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허스키 썰매 팀을 이끌고 누구보다 먼저 수색에 나섰다. 그는 눈물의 언덕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밤새 내린 폭설로 모든 흔적이 사라진 뒤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생존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틀렸어. 이 추위에 살아남았을 리가 없어. 김 씨가 고집을 부리다가 변을 당했군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모두가 비관적인 것은 아니었다. 김 씨와 마루의 관계를 오랫동안 조용히 지켜봐 왔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잡화점 주인 앨리스, 늙은 대장장이 헨리, 그리고 마을의 유일한 의사였던 안나 박사. 그들은 김 씨의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마루의 조용함 속에 깃든 깊은 충성심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김 씨와 마루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앨리스는 수색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수프와 빵을 구워 날랐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김 씨가 얼마나 마루를 아꼈는지, 그들이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씨는 절대 마루를 위험한 곳으로 무작정 데려갈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루는 정말 영리한 개예요. 분명 김 씨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헨리는 자신의 대장간에서 튼튼한 쇠갈고리와 밧줄을 챙겨 수색에 합류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름난 산악인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산을 얕보면 안 돼. 하지만 사람과 동물이 진심으로 하나가 되면 산도 때로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지. 나는 저 동양인 노인의 눈빛에서 산을 아는 사람의 지혜를 보았네. 그는 김 씨의 도전을 만용이 아닌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한 용기로 해석했다. 이러한 작은 응원의 목소리들은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김 씨의 도전을 조롱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무사 귀환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다. 김 씨와 마루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자연에 맞선 인간과 동물의 숭고한 드라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다. 반려동물은 주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거나 천을 유지해주거나 구조 신호를 보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공생관계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생존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색 작업이 이틀째 접어들었을 때 모두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수색대의 무정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다. 언덕 아래쪽에서 사람과 개를 발견했다. 수색대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다리에 부목을 댄 채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걷고 있는 김 씨와 한쪽 발을 절뚝거리면서도 그의 곁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마루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아니,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썰매에서 내려 그들에게 달려갔다. 그는 김 씨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함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김 씨는 그런 데이비드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약속된 날짜는 아직 지나지 않았겠지.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씨와 마루의 기적적인 생화는 마을 전체에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과연 이 시련은 앞으로의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리고 데이비드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일까? 김 씨와 마루의 생화는 대결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이 대결을 단순한 구경거리나 내기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생사를 넘나든 한 노인과 그의 충견이 자신들의 명예와 신념을 증명하는 숭고한 무대가 되었다. 데이비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김 씨는 오히려 그를 감쌌다. 이것은 그와 나, 우리 둘의 약속이요.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오. 안나 박사는 김 씨의 다리를 진찰하고는 경악했다. 김 선생님,
이건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이 다리로 언덕을 오르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마루의 상처 역시 깊어서 봉합 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김 씨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수술을 거부하고 대결이 끝난 뒤에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이 약속만큼은 지키고 싶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안나 박사는 결국 진통제와 붕대를 감아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대결 전날 밤, 화이트 크릭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김 씨의 통나무집, 벽난로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김 씨는 붕대를 감은 마루의 발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루야, 내일은 아주 힘든 날이 될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니. 우리는 함께 달릴 것이고 함께 정상에 설 것이다. 마루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들의 마지막 밤은 고요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교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통해 마지막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한편 데이비드의 저택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우승, 트로피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김 씨와 마루가 살아 돌아왔을 때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미 자신과의 승부에서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생을 승리라는 가치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김 씨와 마루가 보여준 모습 앞에서 자신이 믿어온 승리의 의미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블리자드는 주인의 불안한 감정을 느낀 듯 그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데이비드는 블리자드의 푸른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언제나처럼 복종심이 가득했지만 그 이면의 공허함이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보였다. 그는 문득 김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의 개는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구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인 블리자드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블리자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블리자드, 내가 틀렸던 걸까? 힘과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있는 걸까? 블리자드는 대답 대신 그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그날 밤 챔피언은 잠들지 못했다. 개의 감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MRI 스캔을 통해 개가 주인의 목소리, 톤이나 표정을 읽고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구분하며 심지어 공감과 유사한 뇌 활동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개가 단순히 조건 반사에 따라 행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 복잡한 감정적 교류를 하는 존재임을 시사한다. 데이비드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을 김 씨는 평생에 걸쳐 몸으로 체득해왔던 것이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온통 순백의 옷을 갈아입었다. 눈물의 언덕 아래에 출발선에는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분위기는 축제라기보다는 엄숙한 의식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김 씨와 마루를 응원했다. 앨리스는 따뜻한 차를 건넸고 헨리는 자신이 직접 만든 튼튼한 지팡이를 김 씨에게 선물했다. 출발선에 선 두 남자와 두 마리의 개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최첨단 방한복과 장비를 갖춘 데이비드와 완벽한 근육질의 블리자드, 그리고 낡은 외투 차림에 임시분목과 지팡이에 의지한 김 씨와 한쪽 팔에 붕대를 감은 마루, 객관적인 조건만 본다면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김 씨와 마루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의 초라한 행사액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와 깊은 유대감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성이 울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이 불공평해 보이는 경주는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그리고 폭풍 전야와도 같았던 하룻밤의 고뇌는 데이비드와 블리자드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탱!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겨울 아침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와 동시에 블리자드는 억눌렸던 용수철이 튕겨나가듯
폭발적인 속도로 눈밭을 박차고 나갔다. 데이비드의 가라는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순식간에 블리자드는 김씨와 마루를 씹어 미터 이상 앞질렀다. 그 모습은 마치 하얀 설원 위를 미끄러지는 푸른 화살과도 같았다. 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역시 블리자드야. 속도가 차원이 다르군. 데이비드의 얼굴에 잠깐의 자신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평생을 갈고 닦아온 과학적 훈련의 결과물이 눈앞에서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었다. 반면 김씨와 마루의 출발은 더디고 위태로웠다. 김씨는 부러진 다리의 고통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마루 역시 상처 입은 발 때문에 평소처럼 경쾌하게 달리지 못하고 주인의 보폭에 맞춰 절뚝거리며 나아갔다. 그들의 모습은 경주라기보다는 차라리 고행에 가까웠다. 블리자드와의 거리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 상태로 과연 언덕의 중턱이라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데이비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철학은 오직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었다. 그는 블리자드에게 계속해서 더 빨리를 외쳤다. 블리자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기계처럼 속도를 올렸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폐는 차가운 공기를 개걸스럽게 빨아들였다. 언덕의 초입, 완만한 경사 구간에서 블리자드의 스피드는 절정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속도를 과시하며 눈보라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이대로라면 승부는 싱겁게 끝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씨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멀어져가는 블리자드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묵묵히 나아갔다. 그는 마루에게 괜찮다. 마루야, 서두를 것 없어. 우리에겐 우리의 길이 있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훈련은 속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험난한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지구력과 지혜를 기르는 훈련이었다. 김씨와 마루를 연결한 밧줄은 팽팽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태를 살피며 호흡을 맞춰 나아갔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장거리 경주에서 페이스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한 선수는 후반에 급격한 체력 저하를 겪으며 무너지기 쉽다. 이는 글리코겐 고갈이라는 생리학적 현상 때문인데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를 초반에 모두 소진해버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마라톤 선수들이 자신의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달리며 에너지를 안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데이비드는 블리자드의 폭발적인 힘을 믿고 초반부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김씨는 마치 노련한 마라토너처럼 힘을 아끼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언덕의 중반, 경사가 급격히 가팔라지는 구간에 접어들자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블리자드의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눈은 보기에는 아름다웠지만 아래에 있던 단단한 얼음층을 덮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속도에만 의존하던 블리자드는 여러 번 발을 헛디디며 휘청거렸다. 데이비드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블리자드를 다그쳤지만 지친 개는 주인의 명령에 이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초반의 오버페이스가 블리자드의 체력을 생각보다 빠르게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저 멀리 뒤처져 있던 김씨와 마루가 꾸준히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은 빠르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마루는 훈련 때와 마찬가지로 후각과 청각을 총동원해 눈 아래 숨겨진 미끄러운 얼음지대를 기가 막히게 피하며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냈다. 김씨는 마루가 이끄는 대로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갔다. 그들의 호흡은 거칠었지만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관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추격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뒤쫓아오는 김씨와 마루를 보고 초조해졌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여기서 질 수 없었다. 그는 블리자드의 옆구리를 채찍으로 가볍게 치며 마지막 힘을 짜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산 정상으로부터 거센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날씨가 급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주가 아니라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과연 이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는 경주의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인가? 그리고 초조해진 데이비드의 무리한 선택은 어떤 비극을 불러오게 될까? 갑작스러운 눈보라는 순식간에 눈물의 언덕을 하얀 지옥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고 살을 내는 바람은 체감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다. 산 아래에서 경주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경주를 중단시켜야 해. 보안관이 확성기를 통해 경주 중단을 외쳤지만 정상 부근에 있는 두 팀에게는 그 소리가 닿지 않았다. 경주는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급격한 날씨 변화는 고산지대에서 드물지 않은 현상이다. 특히 화이트아웃, 화이트아웃 현상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 숙련된 등반가들에게도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눈과 구름, 안개가 뒤섞여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이는 이 현상에 갇히면 사람들은 자신이 걷고 있는지 멈춰 서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되며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다. 선두를 달리던 데이비드와 블리자드에게 눈보라는 치명타였다. 그들은 오직 속도에 의존해 정해진 코스를 따라 달리는 훈련만 해왔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변수 앞에서는 그들의 과학적 훈련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데이비드는 방향을 잃었다. 그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구분할 수 없었다. 블리자드 역시 혼란에 빠져 제자리를 맴돌기 시작했다. 주인의 불안감과 초조함이 목줄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자 블리자드는 더욱 동요하며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젠장, 이쪽이야. 블리자드, 정신 차려. 데이비드는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친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도를 믿고 억지로 블리자드를 끌고 나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가 선택한 길은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언덕의 가장 위험한 구간인 악마의 협곡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곳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생긴 깊은 크레바스 빙하의 갈라진 틈들이 눈 속에 숨겨져 있는 죽음의 함정이었다. 반면 뒤따르던 김 씨와 마루는 침착했다. 김 씨는 눈보라가 시작되자마자 즉시 걸음을 멈추고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감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마루에게 맡겼다. 마루야, 이제부터는 네가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너를 믿는다. 마루는 주인의 말을 이해한 듯 코를 땅에 박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눈보라 속에서도 마루의 후각은 살아있었다. 그는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냄새의 차이를 통해 지형의 변화를 읽어냈고 눈 아래 숨겨진 위험을 감지했다. 잠시 후 마루는 김 씨의 옷자락을 물고 바위 뒤편의 안전한 길로 그를 이끌기 시작했다. 그들은 데이비드처럼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잠시 멈춰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렸다. 그들의 전진은 느렸지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속도가 아닌 생존을 위한 지혜였다. 김 씨와 마루가 힘겹게 나아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다.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다. 살아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눈보라는 그들에게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용광로와도 같았다. 김 씨는 자신의 생명을 마루에게 온전히 의지했고 마루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주인을 지켜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순간 김 씨는 저 멀리 앞에서 비틀거리며 나아가고 있는 데이비드와 블리자드의 희미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하는 방향을 본 순간 김 씨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안 돼?
그쪽은 크레바스 지대야. 김씨는 목청껏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 때문에 데이비드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죽음의 길로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었다. 과연 김씨와 마루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인가? 데이비드, 멈춰. 김씨의 절규는 매서운 바람에 흩어졌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을 믿고 분리자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주변의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분리자드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주인의 강압적인 명령에 마지못해 발을 내딛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블리자드가 발을 디딘 곳에 눈이 갑자기 푹 하고 꺼졌다. 블리자드는 비명 한 번 지를 새도 없이 순식간에 눈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데이비드는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블리자드가 눈에 덮인 크레바스에 빠진 것이다. 블리자드! 데이비드의 비명 같은 외침이 설산에 울려 퍼졌다. 데이비드는 미친 듯이 크레바스 가장자리로 기어갔다.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보일 뿐 블리자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깊은 틈 사이로 블리자드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행히 완전히 추락하지 않고 틈 사이의 얼음턱에 간신히 걸려 있는 듯했다. 데이비드는 필사적으로 목줄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블리자드의 무게는 성인 남성 혼자의 힘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데이비드 자신이 크레바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뻔했다. 그는 절망했다.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평생을 함께하며 우승의 영광을 안겨주었던 블리자드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챔피언의 자존심도 승리에 대한 집착도 모두 소용없었다. 그는 그저 겁에 질린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이 크레바스는 빙하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균열로 그 깊이는 수십에서 수백 미터에 달하기도 한다. 특히 새로 내린 눈에 덮인 히든 크레바스는 산악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매년 수많은 조난 사고의 원인이 된다. 전문적인 장비와 기술 없이는 한번 빠지면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데이비드가 망견자실에 있는 사이 김 씨와 마루가 현장에 도착했다. 김 씨는 참혹한 광경을 보고 말을 잃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블리자드의 천이 떨어지기 전에 구해야만 했다. 김 씨는 자신의 허리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었다. 이 밧줄은 원래 그와 마루의 생명줄이었다. 그는 밧줄의 한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묶고 다른 쪽 끝을 데이비드에게 건네며 말했다. 정신 차리시오. 이 밧줄을 당신 몸에 묶고 내가 신호를 하면 함께 끌어올리는 거요. 데이비드는 멍한 눈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경쟁자가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과 자신의 개를 구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 씨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어서. 시간이 없소. 데이비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자신의 몸에 묶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블리자드를 끌어올리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미끄러운 눈 위에서는 발을 단단히 고정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몇 번이나 끌어올리려 시도했지만 그들은 번번이 미끄러지며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김 씨의 부러진 다리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모두가 절망하려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마루가 갑자기 행동을 개시했다. 마루는 크레바스 반대편으로 달려가더니 자신의 이빨로 밧줄의 중간 부분을 꽉 물었다. 그리고는 내 발을 눈 속에 깊이 박고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상처 입은 발에서 터져나온 피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다. 작은 체구의 진돗개가
거대한 허스키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었다. 이것은 경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 과연 마루의 이 필사적인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고는 3명의 생명과 한 마리의 개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마루의 가세는 절망적인 상황에 나타난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작은 진돗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믿을 수 없는 힘에 김 씨와 데이비드는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 하나, 둘, 셋. 김 씨의 구령에 맞춰 2사람과 한 마리의 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겼다. 마루의 턱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김 씨의 다리는 부서질 듯한 고통을 호소했다. 데이비드는 눈물을 흘리며 밧줄을 당겼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블리자드의 몸이 크레바스 위로 끌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블리자드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자신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느낀 듯 마지막 힘을 내어 앞발로 얼음벽을 긁었다. 마침내 굉음과 함께 블리자드의 거대한 몸이 크레바스 밖으로 완전히 끌려 나왔다. 그 순간 3명 모두는 탈진하여 눈밭 위에 쓰러져 버렸다. 경주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혔다. 정상의 깃발도 승리의 영광도 자존심 싸움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혹독한 자연 앞에서 힘을 합쳐 하나의 생명을 구해낸 동지였다. 데이비드는 기어가다시피 블리자드에게 다가가 그의 몸을 끌어안았다. 블리자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아이처럼 흐느꼈다. 블리자드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주인의 얼굴을 핥았다. 김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루에게 다가갔다. 마루는 밧줄을 놓지 않은 채 입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김 씨는 마루를 끌어안고 그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다. 잘했다. 마루야. 정말 잘했다.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마루는 주인의 품에서 안심한 듯 가만히 눈을 감았다. 실제로 위험에 처한 다른 동물을 구하는 개의 행동은 종종 보고된다. 이는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공감 능력과 이타심의 발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의 경쟁 상대를 구하는 마루의 행동은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는 종족이나 경쟁 관계를 초월하는 고귀한 생명 존중의 정신을 보여준다. 데이비드가 평생을 무시해왔던 교감과 감정이 바로 이 순간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한참 동안 설원에는 4명의 거친 숨소리와 데이비드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눈보라는 어느새 멎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울음을 그치고 천천히 김 씨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 씨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패자의 굴복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참회이자 자신과 블리자드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김 씨는 데이비드의 어깨를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시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것이오. 당신과 나, 그리고 이 용감한 2마리의 개가 함께 해낸 일이오. 그의 말에는 어떤 원망이나 승자의 오만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따뜻한 용서와 화합의 온기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산을 내려가야 했다. 김 씨와 마루는 부상을 입었고 블리자드는 저천증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데이비드만이 유일하게 기력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비상용 썰매에 블리자드를 눕혔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김 씨에게 말했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선생님과 마루도 이 썰매에 타시지요. 제가 끌겠습니다. 전직 챔피언이 자신의 경쟁자였던 노인과 그의 개를 위해 썰매를 끌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과연 김 씨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 기나긴 하루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승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김 씨는 데이비드의 제안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마음만 받겠소. 나는 아직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소. 그리고 마루도 마찬가지일 거요. 그는 썰매에 탄다는 것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간절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말했다. 부탁입니다. 선생님,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김 씨는 데이비드의 눈에서 지난날의 오만함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고뇌와 진정성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김 씨는 마루를 안아 썰매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자신도 그 옆에 힘들게 몸을 실었다. 데이비드는 썰매의 앞쪽으로 가서 허스키들이 서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섰다. 그는 밧줄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전 먹던 힘까지 다해 썰매를 끌기 시작했다. 한때 캐나다 전역을 제패했던 썰매 챔피언이 이제는 2명의 부상자와 2마리의 개를 태운 썰매를 맨몸으로 끌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눈 속에 깊이 파묻혔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느리고 고통스러운 전진이었다. 하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에는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는 무거운 무게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의 성스러운 다짐이 담겨 있었다. 김 씨는 썰매 위에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데이비드의 넓은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김 씨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강함의 의미라는 것을.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용기이며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데이비드는 지금 온몸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승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빅터리의 어원은 라틴어 민체레에서 왔는데 이는 단순히 정복하다라는 뜻 외에 극복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데이비드는 경주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극복함으로써 더 큰 의미의 승리를 거둔 셈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 언덕 아래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를 위해 올라오던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썰매를 끄는 데이비드,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있는 김 씨와 마루, 그리고 블리자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저 혹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4명의 생존자가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달려와 그들을 부축했다. 앨리스는 눈물을 흘리며 김 씨와 마루에게 담요를 덮어주었고 헨리는 말없이 데이비드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데이비드는 썰매 밧줄을 내려놓고 김 씨의 앞에 와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제가 졌습니다. 선생님, 당신과 마루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북쪽의 지배자입니다. 김 씨는 지팡이에 의지해 썰매에서 내려와 데이비드의 손을 잡았다. 아니, 우리 모두가 승리자요. 오늘 우리는 경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소.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단순히 경주의 승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역경 속에서 피어난 인간과 동물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찬사였다. 마루와 블리자드는 지친 몸을 서로에게 기댄 채 조용히 주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라이벌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적개심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는 깊은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이 눈 덮인 작은 마을에서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주가 막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김 씨에게 데이비드가 찾아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화이트 크릭 마을 전체를, 아니, 캐나다 전역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과연 데이비드는 김 씨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제안은 김 씨와 마루, 그리고 블리자드의 운명을 또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 씨와 마루의 용기와 데이비드의 변화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눈물의 언덕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히 개들의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과 오만에 맞선 신념의 승리였고, 과학적 훈련을 넘어선 교감의 위대함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마루가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는 진돗개가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견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데이비드의 충격적인 제안과 함께 김 씨와 마루에게 찾아올 새로운 운명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과연 그 제안은 무엇일지 여러분도 함께 추측해 보시며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과 승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